네, 9월 29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요,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의 박진희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마 또 힘든 하루 보내셨죠? 네, 이상하게 제가 출연하는 날마다 시장이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어제도 빠지고 지금 계속 안 좋아요. 그런가요? 계속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참 시겁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 일단 어제 나스닥이 좀 급락하면서 오늘 좀 시장이 예견됐었죠. 네, 뭐 어제 장중에 국내 시장 정세 상당히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도 오르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빠질까 막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어제 장중부터 좀 나스닥 선물 안 좋았었고 국내 시장이 좀 먼저 빠졌었는데 항상 우리 시장이 좀 이런 흐름들 좀 많이 선도하는 것 같아요. 어제부터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빠지기 시작하면서 좀 분위기 안 좋았었는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급락하는 흐름들. 사실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나오는 여러 가지 불거져 나오는 그런 악재 같은 이슈들이 뭐 해결을 못할 상황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 중국의 이제 헝다그룹 그 이슈 이후에 또 이제 뭐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보니 뭐 미국은 아무 상관없다고 했지만 사실 미국 최근에 국채금리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 부분들만 보면은 사람들이 그건 좀 못 봤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FOMC 회의에서 이제 점도표 이제 공개했을 때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제 점도표가 내년 이제 말쯤에 금리 인상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내후년에 이제 3번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중국 이슈. 그러니까 사실 중국 같은 경우 이제 헝다그룹이 뭐 오늘 뭐 무슨 금융자산, 금융회사 지분을 좀 팔아서 빚 갚는 데 쓰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의 이제 국유 기업들이 헝다그룹을 이제 분할해서 인수할 수 있을 준비를 한다. 뭐 그런 부분들 좀 뉴스가 나왔다시피 그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 좀 흔들리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죠. 세계 경제에 이제 절반씩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중국이고 미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미국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 또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나가던 상태대로 원래 테이퍼링을 할 건데 또 인플레 우려감이 확 중국 때문에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또 금리 인상 시기가 혹시 앞당겨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또 미국 국채 금리가 좀 급등하고 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의 성장주, 기술주들이 좀 급락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좀 급락이 좀 강하게 나타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많이 주었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그 추석 특집 방송 때도 이제 이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나스닥도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차트상으로 우리 코스피도 좀 그렇고요. 네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더 가능성이 더 있는 건가요? 뭐 사실 추석 전 방송 때 이제 차트 안 좋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고 추석 때도 시장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시장 흐름이 이런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좋을 때는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한번 이제 뭔가 그 좋았던 장세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균열에서 항상 좀 악재성 이슈들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이제 불거진 뭐 부채 한도 상향 문제 이거 여태까지 한 번도 해결 안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좀 시장이 흔들리게 하는 좀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뭐 자네 옐런 의장도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식으로 뭐 어제 막 그렇게 얘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뭐 또 어느 연준 의원은 뭐 이제 파월 연임 뭐 반대한다, 뭐 재임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았고 이미 저희 예전에 좀 얘기했을 때부터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사실 미국의 이제 기업들 법인세 인상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세금 문제들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위기였을 때 먼저 퍼줬으니까 그 퍼준 부분을 다시 또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내년 기업들의 실적의 부담감이라든지 또는 내년에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한 뭐 하향 조정치. 왜냐하면 작년이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올해는 웬만큼만 좋아도 기저현상 때문에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전년 보통 동기 대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실적 발표할 때. 근데 내년을 봤을 때 또 내년에 갔을 때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하면은 올해가 또 엄청 좋았던 기업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성장률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들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시장도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상승보다는 박스권 흐름 내지는 좀 제한적인 변동성을 보이면서 완만한 조정과 기간 조정 이런 부분 거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사실은 뭐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3,150, 100 여기 안착이 안 되고 다시 되밀려서 내려오면서 만약에 3,000이 깨지면 정말 2,800까지도
감안을 해서 좀 시장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까지 가면은 아마 정말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뼈도 못 추린다 막 이런 얘기 그런 정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수급이 한쪽으로 편향돼 있고 대형주들은 이미 1월 달부터 계속 많이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맞으면 개인 투자자분들 좀 힘들 수도 있고 근데 또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그렇게 한번 훅 빠져줘야지 또 신규 자금들도 들어오고 또 새롭게 이제 돈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 장세지만 어느 정도 박스의 흐름이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 본다라면은 뭐 3,000선, 3,050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만 좀 유지가 되고 오늘 밤에 뭐 미국 시장이 올라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나스닥 선물은 좋았으니까 좀 기대를 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도 리바운딩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막 매수를 하기 위한 리바운딩이 아니라 만약에 저점 매수해서 물타기를 해서 어느 정도 저항선에서 비중을 줄이는 정도의 투자 전략 이런 부분들은 좀 가능하겠지만 다시 고점을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막 접근하시는 전략은 당분간은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시장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하여튼 지금 뭐 선물 올라가는 거나 아니면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나스닥이 좀 급락을 하더라도 우리 장중에 네. 플러스 전환이 돼 있으면 선물이 보통 우리가 같이 좀 강하게 좀 네. 해주는데 오늘은 하긴 뭐 후반에 좀 다시 말아 올린 게 그 역할일 수도 있겠네요. 선물이 원래 근데 쭉 빠지고 나면 아침에 저점 찍고 세게 올라올 때는 되게 좋아 보였었잖아요. 막 사람들이 아유 저점에 샀었어야 되는데 시가에 샀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또 빠지는 걸 보시면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좀 반복이 몇 번 돼야지만 확실히 좀 저점이 나오고 그리고 왜냐하면 좀 이렇게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저희 지점에서 보니까 담보 부족에 나오는 계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용을 많이 쓰신 분들이 많고 작년부터 신용을 또 써왔던 분들이라면은 버티기만 하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계속 신용을 계속 유지했을 것 같은데 저희 아시잖아요. 지금 이제 금융당국에서 증권사들한테 이제 신용 비중 줄여라. 개인들 신용 비중 10%에서 20% 이상씩 더 줄여라라는 식으로 좀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증권사들이 종목별로라든지 개인들한테 신용 뭐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줄여드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다가 또 저희 CFD 계좌 이제 10월 1일부터 증거금률이 10%였던 게 40%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약간 CFD 계좌, 특히는 또 양도세를 좀 피하기 위했던 그런 계좌를 활용됐던 부분들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개인 수급이라든지 뭐 일종의 뭐 외국인 수급처럼 느껴졌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 때문에 오늘 장중에도 좀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장 초반 이후에 올랐다가 좀 쭉 빠졌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오후에 조금 회복하면서 끝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좀 하루 만에 끝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되면 아이고 이제 바닥이다 하고 사고 나면 그 다음날 또 털리고 이런 식으로 가서 정말 다 털려야지만 바닥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일단 오늘 장중에 조금 힘들었던 부분은 좀 중국 시장이 더 많이 빠지는 부분들이 컸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좀 강하게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물론 헝다 문제도 있었지만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하는 부분들 아시잖아요. 어제도 보시면 이제 막 가스공사 급등했듯이 천연가스 가격도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제 원자재들이 좀 많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뭐 2차 전지 안에서도 이제 약간 좀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또 구리 동박 쪽으로 움직이면서 2차 전지 섹터주들도 강하게 움직이고 유가도 강하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에너지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시잖아요. 이게 이 모든 현상이 시발점이 뭐냐 하면은 바로 바이든의 탄소 중립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이제 공장 가동하면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그런 공장들을 중국에서 계속 제한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이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자제하기 위해서 제한 송전을 하다 보니까 또 참 전력난이 나타나고 또 기타 등등 그러다 보니까 또 생산이 안 되니까 또 해당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더 오르고 쇼티지가 나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한 뭐랄까요 좀 이게 선순환의 구조보다 그게 거꾸로 이쪽에서 좋게 봤던 그런 현상들이 이쪽에서 또 역으로 안 좋게 나타나면서 또 여기를 다시 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다 탄소 중립 정책 이런 부분에서 좀 야기됐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나중에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책을 살짝 좀 뭐 중국 같은 쪽에서 좀 왜냐면 너무 힘들어지고 원자재 가격 많이 올라가고 인플레 많이 되려면 그 인플레 현상 때문에
시장 자체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금리 인상 부분에 더 강력하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뭐 시진핑이나 뭐 중국 쪽에서 어떻게 조율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조금은 완화되는 정책으로 갈지 아니면 그래도 더 이쪽으로 몰고 가야 된다. 이러면서 강하게 갈지.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도 풍력 의존도가 한 전체 전기의 한 15% 정도인데 올해는 바람이 그렇게 안 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부족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는 전기세가 뭐 한 50% 이상? 그러니까 많이 뭐 요즘 올랐다고 나오는 그러고. 뉴스 보니까 막 주유소에 줄이 쫙 서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영국도. 맞아. 사재기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뭐 있어서 뭐 국내는 뭐 아직까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현상들 이게 좀 유동성이 좀 확 풀린 상태에다가 보니까 이게 자산의 버블 현상이 나타나는 상태 속에서 이제 더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좀 역으로 좀 안 좋게 시장이 좀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최근에 중국 시장이 또 조정이기도 하고 또 이제 헝다 문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내년하고 뭐 내후년 다 되겠습니다만은 경제 성장률을 좀 건드릴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의 우려가 지금 전체적인 시장 전반의 우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장이 좀 빠졌는데 빠진 이유로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는 네. 일단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나스닥 이제 오늘은 좀 괜찮은 양봉이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어쨌건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조정이 끝났냐 아니면은 조금 더 지금 나온 그 이야기한 악재들로 인해서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냐 이게 가장 궁금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조정을 해결할 만한 뭔가 호재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기다려 봤을 때 시장이 생각하는 호재는 뭐겠습니까? 지금 테이퍼링이 다가왔다. 그다음에 혹시 모를 금리 인상의 시기가 더 앞당겨진다. 그거는 바로 이제 인플레 문제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 경제 성장 줘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고 미국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이제 뭐 부채 한도 협상 뭐 그거 되는 부분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거 한도 협상을 하려고 하면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원했던 그런 3조 5천억을 관련되어 있는 그런 투자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삭감인데 그 안에서도 뭐 약간 신재생 에너지에 투입하는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 좀 살짝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뭐 금리 인상은 둘째치고 지금 이제 부채 한도 그 부분을 일단 좀 지나가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테이퍼링 뭐 물론 테이퍼링대로 맞겠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중국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자재 급등이라든지 이런 전력난 왜냐면 이게 전력난이 이래서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차를 못 만들고 앉아 있는데. 공장까지 또 지금 이제 가동이 코로나 때문에 가동 못하다가 이제는 전기 때문에 가동을 못하는 수준이 되면은 이게 진짜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이슈들이 나올 때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코로나 환자 뭐 많이 늘어나도 크게 막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3천 명 얘기 나오던데. 그냥 연휴 중에는 한 번 넘었었잖아요. 그렇다시피 코로나가 뭐 더 늘어나도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가겠다고 하니 뭐 일단 그 부분이 약간 좀 무섭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뭐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딱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국내에서는 이제 뭐 기업들의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있겠고, 근데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그 지금 이제 우려할 수 있다라고 우려도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봤을 때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알 것 같아요. 한 번도 뭐 그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상원도 먼저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 고려하면 이런 통과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해 가면서 시장은 좀 바닥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게 뭐 절체절명의 이렇게 체계적인 위험으로 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면은 시장은 그걸 조금씩 이렇게 뭐랄까요 해결해 갈 것 같은 이제 기미가 보일 때 뭐 요럴 때 조금씩 좀 강한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세를 강하게 복귀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때 우리 차트 우리 코스피가 좀 불안하다 했었는데 우리 차트 한번 보면서 점검해 볼까요? 오늘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외국인이 그동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주고 사다가 그러게 오늘 오늘 많이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역시 지수는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한번 차트를 좀 볼게요. 지금 삼성전자 차트가 있네요. 이제 이게 코스피 차트죠. 또 코스피도 제가 그때 조금 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었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게 누가 봐도 흐름이 안 좋잖아요. 이렇게 차트는 항상 아까 저희가 큰 그림을 보여드릴 때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예뻐야 되는데 이거는 멀리서 봤을 때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를 때마다 이제 계속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뭐 물론 빠질 때도 지금 저점도 낮아지고 있고 거의 지난번에 봤었던 다우도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이런 흐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좀 이렇게 둥그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캡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둥그렇게 원형이 만들어진 것에 이 고점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고. 이 중간에 있는 이 고점을 베끼면서 방향 전환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3,200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박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이제 뭐 3,100에서 3,200 사이 박스였으면 지금 다시 또 낮아졌잖아요. 그럼 이제 3,000에서 뭐 3,150, 3,200까지의 이제 박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큰 시장의 수급의 변화라든지 이슈의 해소라든지 이런 큰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그냥 자율적인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생각하고 시장을 대응해 주시는 게 좋고요. 와, 여기 완전 저점이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사면은 그게 물리는 게 되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 요새 제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게 뭐 손님들이 카카오 사보면 어떻겠노? 막 이거 저랑 좀 오래 거래하시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떻겠노?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 고모가 아까 장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진이야 바쁘지? 막 이러면서 내가 고모 웬일이세요? 그랬더니만 현대차 한번 사보면 어떨까? 막 이러시는 거예요. 싸다 이제 네, 이런 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전화 왔을 때가 199,500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고모가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많이 빠졌죠. 실질적으로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저는 뭐 좋게 보는데 시장 상황 때문이잖아요.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파는 부분들이라든지 기타 등등. 뭐 그래서 고모 한 19만 원만 안 깨면 상황 봐가면서 조금씩 한번 모아보세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났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조정을 겪고 나면 아마 시장의 주도주는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번 이제까지의 조정을 겪고 나면. 주도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주도주는 무조건 신재생에너지죠. 신재생에너지. 네, 그 안에서 2차전지 소재주들. 뭐 요새 보시면 전기료 막 올린다 그러죠. 그다음에 천연가스 가격 올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수소 또 막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 보면서 와, 왜 내 손에는 캠트로스 같은 주식이 없지? 막 이러면서 왔는데 그 주식 정말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로나 치료제도 뭐 막 저희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국전약품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장이 어려울 때 이렇게 개별주들이 좀 활개를 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월 중순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마 좀 많이 변할 거라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저희 양도세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중소형주들, 그렇죠.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때는 좀 세력들도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대주주들도 지분을 많이 정리하기 때문에 10월 중순 이후에서 연말까지는 대체로 중소형주 상당히 좀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세력형 그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서서히 조금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사실 10월부터 실적 시즌인데 그때부터 이제 확실히 실적이 담보된 종목들만 움직이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을 사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실적이 엉망진창인데 앞으로 좋아질 주식을 사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은 다 알아요, 이미. 그렇죠. 레포트들도 맨날 나와요. 좋다고 나와요. 그럼 결국은 그 종목이 좋다는 건 아는데 그때 실적 발표할 때까지 정도까지밖에 해보기 안 되거든요. 근데 물론 그 뒤도 더 좋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데 반대로 3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최악이야. 그럼 오히려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면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 쪽으로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섹터 안에서도 1등지 많이 가고 나니까 2등, 3등 돌아가면서 올라오듯이 되게 가격 메리트에 시장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 차트가, 이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망가지고 난 다음에 이걸 살릴 수 있는 종목들. 역시 금리 인상에도 안전하고,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 있어서 조금 더 좋아지면 좋고, 그 다음에 가격은 많이 빠져 있고, 이런 대형주들 쪽에서 나중에 시세가 나와줘야지만 지수를 돌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하면 지수는 그냥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 종목 장세잖아요. 그렇죠. 그 종목 장세에 있는 종목들이 시장을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를 돌리려면 결국은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하고 대형주들이 올라가 줘야지만 지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버틸 수는 있지만 올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정말로 많이 빠지게 되면은 그런 현상들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 여기 저점 구간에서 오늘도 좀 저점은 나온 셈이에요. 왜냐면 종가상으로 3060이잖아요. 장중에 3030대 막 이랬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3030 딱 찍고서 올라왔었는데 뭐 지난번 저점권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게 완벽한 지지는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60일선도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0일선도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21선과 60일선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는 중기 추세가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중기 추세가 일단 깨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돌리려면 박스권에서 기간 조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좀 모은 다음에 터닝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 급등해가지고서 차트를 확 돌려놓는 방법이 있고, 저희 많이 배웠잖아요. 확 급등할 만한 뭔가 모멘텀이 있는지를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아싸리 확 빠져가지고서 저점을 확실히 찍고 오는 전략. 그렇게 따지면 저희 차트로 봤을 때 지금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저점이라고 그때 그어놨던 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되는데 2,900대 중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터져가지고서 3,000이 확 깨질 때 그럴 때가 아마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지수상으로는 안 내려오면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그거는 좀 공포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기회로 활용하시는 전략. 3천 밑에서. 3천 밑에서 한 2,950 언저리?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난번 저점, 여기 저희 선 그어드린 이 지난번 저점권 이 부분에 지지력을 확실하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공격적인 매수에 좀 타겟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고, 그게 아니다라면은 좀 소심하게 3,000선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오늘 찍었던 3,030을 저점으로 하는 네, 뭐 장중에 좀 흔들림을 활용한 뭐 저점 매수 이후에 리바운딩을 이용한 매도. 제가 생각할 때 리바운딩을 이용한 매도는 딱 이 가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150에서 3,170 정도? 네, 그 정도가 리바운딩을 이용해서 단기 매도할 수 있는 좀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고, 뭐 급락한 종목들을 매매하시거나 내가 보유한 종목에 물을 타시거나 이럴 때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이거는 저점에서 매수했으니까 또 가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매수하고 아니면 바로 버리고, 매수하고 기술적 반등 2, 3일 나오면 비중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대응을 해놓고 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가는 게,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뭐 꿰어 맞추기 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꿰어 맞추기 식이 아니라 지나온 그 과거의 그림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야만 되는데 그 가야 될 길이 어긋났을 때는 조정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조금 코스피는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이번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주도주가 바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의 주도주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의 주도주가 무엇이 나올 것인가 생각해 보면, 뭐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고생하고 있는 종목들, 뭐 삼성전자도 될 수 있고, 뭐 현대차도 될 수 있고, 그동안 못 갔던 것들. 네. 왜냐하면 지수는 올려야 되겠고,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싸니까 또 개인 투자자분 좀 지쳐 있기도 하고, 그다음 외국인이 들어와서 지수를 올리기에 가장 좀 적당하고. 근데 그런 종목들이 그 다음 시장을 좀 주도한다라고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뭐 물론 지금 주도주는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고 2차 전지고 수소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시장을 주도해서 가면 시장이 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종목 장세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종목 장세가 아니라 진짜 리얼로 시장이 돌아서서 다시 가기 위해서는, 또 내지는 급락한 상태에서 시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힘이 필요한데, 결국은 그들이 가야 되는 조건이 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못 갔던 가장 큰 조건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들이 못 갔던 가장 큰 조건이라고 하면 결국은 코로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줄어들거나 사라지거나, 지금 요새 치료제가 많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의 게임 체인저는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잖아요. 왜냐하면 백신 맞아도 계속 맞아야 되고 한계가 있지만, 그렇죠. 걸려도 치료제가 나오면 신종플루처럼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치료제라든지, 요새 치료제들이 많이 가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코로나가 완화되고 확실히 뭔가 시장에 활력이 생기려면은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공장들이 돌아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이 또 돌아가야지만 또 반도체든, 반도체 하나 때문에 지금 모든 게 안 풀리는 거잖아요. 그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에서의 그런
공장들의 이제 가동률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좀 해소점이 나올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코로나 때문에 올 1월 달에 고점 찍고 1년 내내 빠졌던 종목들한테 기회가 올 수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또 지금은 그런 건 있어요. 금리가 올라간대잖아요. 네. 무조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뻔하잖아요. 금리에 민감한 종목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금융주. 지금 보험주, 금융주 많이 가는 부분인 거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가치주들. 예. 왜냐하면 금리가 낮을 때는 성장주, 뻥튀기 주식들을 좋아하지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만큼 청산 가치가 높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기업들, 뭐 항상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PBR 1배 이하에 있는 종목들 많아요. 그런 종목도 최근에 뭐 정유주도 그렇고 뭐 많이 조정받은 화학주들도 그렇겠고요. 뭐 지주회사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들, 그러니까 묵직해서 저주식을 사면은 절대로 안 간다고 생각했던 그런 종목들한테서 향후에 기회가 오는데 그건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로 시작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코로나가 해결되는 기미가 보일 때가 아마 또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장이긴 어려운 시장이에요. 네, 지금 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 이렇게 보더라도 포지션 정리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뭐 추석 전부터도 계속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저도 이제 거의 매매를 안 하고 있긴 했는데 이게 웃긴 거죠. 시장이 빠진 걸 아는데 주식을 못 팔아. 사람들 다 똑같거든요. 이상하게 또 내 주식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는 안 빠질 것 같거든요. 근데 더 빠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과감할 필요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트레이딩을 하고 시장을 20년 넘게 봐왔지만 선뜻 그렇게 과감한 손절은 잘 안 된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어제는 약간 살짝 좀 시그널이 나왔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 그냥 단순히 코스피는 진짜로 여기서 3천에서 잘 받아주고 다시 가야지만 다시 가는 차트예요. 3천 깨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급락과 리바운딩 이런 식으로 중장기 조정 갈 수밖에 없고요. 뭐 혹자들이 말하는 뭐 2,600선 얘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 안 될 리도 없고 뭐 저도 생각할 때는 2,800까지도 가능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걸 가기 위해서는 뭔가 또 악재가 더 터져줘야 되는데 그 악재는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없는 악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계속 살펴보면서 저희 방송을 계속 보시면서 저희랑 같이 연구를 좀 하면서 대응 전략을 계속 짜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안 좋은 케이스, 안 좋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또 이게 오늘 나스닥이 상승하고 이러면서 다시 심리가 또 안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죠. 뭐 살짝 아, 살짝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풀어놨던 돈들이에요. 테이퍼링은 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중국은 지금 위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지만 미국은 쪼여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쪼여야 되는데 이유가 생겼잖아요. 과도한 원자재 급등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쪼여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결론적으로는 풀렸던 돈들을 걷어들이는 상황이 되니 그 광범위하게 풀렸던 유동성으로 인해서 자산의 버블 현상이 나왔던 부분들이 꺼지게 되면은 그 자산 버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도 뭐 일종의 자산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같이 꺼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또 예전에 레포트를 보니까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자산 버블도 있지만 주식 버블도 있는데 주식 시장에 주식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죠. 최근에 IPO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집중력보다는 이제 나눠먹기가 돼버린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응집력을 가지고 지수를 더 드라이빙 하기가 힘드니까 오히려 지수보다는 좀 종목에 대한 집중도가 더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수를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그 종목 하나하나가 이제 똘똘하다라면은 그런 종목에 또 집중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지수가 더 빠질 것에 대한 우려감, 뭐 안 갈 것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급락의 이슈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당분간은 박스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종목 투자하시는 전략이 일단은 좀 맞다. 박스권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이 하단입니까? 상단입니까? 일단은 지금 상단 정도 되죠. 3천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이 하단이 맞아요. 하단이죠. 네. 그러니까 3천이 깨지면 다시 또 하단이 내려가잖아요. 상단도 내려오고 이렇게 조금씩 조절해 주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이냐? 이제까지 가지 못했던 주식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번 그런 주식이 뭐가 있을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찾아볼까요? 어렵네요. 근데 사실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수소 쪽에서 보면은 그동안
효성 첨단 소재, 코롱 인덕 이런 종목들이 주도를 했으면 새롭게 수세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캠트론스 같은 경우가 나타나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뭐 수소라고 하고 치고 나오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뭐 생전 안 움직이던 정유주들, 뭐 화학주들 다 움직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그런 쪽도 왜냐하면 지금 롯데케미칼도 수소한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오르기는 롯데 정밀화학이 더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가벼운 것들의 시대잖아요. 지금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분산됐어요. 무거운 종목 쪽으로 집중이 안 돼요. 그 무거운 종목을 올려줄 수 있는 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외국인 자금이에요. 외국인은 어때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본토로 자꾸 회귀를 할 수도 있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아 대형주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 대형주가 많이 빠지면 일단 싸니까 그렇죠. 예전에 그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과 가볍게 되거든요. 대형주가 많이 빠지면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저는 자동차 섹터는 계속 좋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결국은 지수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은 좀 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고 최근에 조금 그냥 추세로 봤을 때 아 이 종목이 좀 바닥을 잡았네 뭐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일진머티리얼즈가 지금 고점 뚫고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오늘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후발로 이제 치고 나오는 흐름이라서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섹터 안에서는 좀 이렇게 계속 앞서거니 뒤서가는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뻔히 하는 종목들에 대한 기술적인 트레이딩은 계속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냥 차트 추세로만 봤을 때는 2차 전지에서 제가 좀 보던 것 중에서 오늘 조금 본 게 SK 아이테크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종목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그 플리마 회사, 네, 맞습니다. 회사죠? 맞습니다. 어저께 뭐 레포트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대체 불가한 종목이다. 이 종목은 대체 불가한 종목이다라고 나오는데 이 종목이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제 보혜수가 풀리고 나서 이제 계속 물량을 받고 있거든요. 보혜수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수급만 놓고 보시면 이제 지금 기금은 계속 사잖아요. 네. 근데 이 사모펀드에서 매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보호해소가 끝났으니까 사모펀드들이 보유하고 있던 것들이 계속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연기금과 투신을 좀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사다가 어제 오늘 살짝 팔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라는 생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시면 이제 포스코 케미칼 제가 왜 자꾸 잘못 치죠? 이게 포스코 타자 학원을 다니는 했어요. 아직 그런 거 있나요? 타자 학원 이런 거? 한글과 컴퓨터 그 타자 연습기 있잖아요.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계속 이렇게 옆으로 기었단 말이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미국 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그 투자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래가 붙으면서 치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쌍고점 부근을 오늘 뚫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후발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죠. 2차 전지 쪽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진머티리얼즈는 이제 뚫고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 못 갔던 이제 동박 쪽들이 이제 치고 나오고 있잖아요. 일진머티리얼즈가 이래요. 일진머티리얼즈는 계속 시장에서 아, 왜 내 것만 안 가? 손님들이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진머티리얼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분들이. 그러더니 이제 치고 올라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치고 올라니까 무서워서 팔아야 될까요?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끝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근데 동박업체들이 다 세요. SKC.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솔루스 첨단. 네. 오늘 얘도 약간 뉴스가 났는데 이 회사는 이게 왜 올랐냐면은 2차 전지 이슈로 오른 게 아니라 백신의 이제 원료 쪽 mRNA 백신의 원료를 생산하는 이제 그런 자회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립 이런 부분 때문에 치고 올랐거든요. 이러시지 좀 그동안 못 올랐던 뭐 동화기업, 솔루스 첨단 소재, 일진머티리얼즈, 포스코 케미칼 이런 쪽으로 약간 좀 2차 전지 수급이 이동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묵직한 종목 아시겠지만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도 시총이 얘를 못 따라와요. 얘가 지금 시총이 1등이란 말이에요. 2차 전지 소재 섹터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 무게만큼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무게로 인해서 못 움직이긴 하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분리막 상당히 중요하고요. LG화학이 계속 화제가 나는 것도 분리막 문제예요. 그렇죠. SK랑 이런 싸움이 나기 전까지는 SK 분리막을 썼었단 말이에요. LG에서.
그러다가 싸움이 나면서 SK 분리막을 안 쓰기 시작하면서 사고가 났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차트로 봤을 때 여기 20만 원 되겠죠? 여기가 이제 절대 지지선. 이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은 이 가격이 깨지면 이거는 뭐 사고 터졌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뭐 최근에 찍었던 고점 저항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날 시가잖아요. 그 다음에 고점이죠. 여기서도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플레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렇게 음봉이었던 고점대, 그리고 특히 이게 윗꼬리가 형성됐던 고점대에 다다르면 한 번에 못 뚫어요. 그래서 SK 아이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여기서 매도하고 기다렸다가 오늘 샀었으면은 뭐 금상첨화겠죠. 일단은 지금 21만 원 부근에서 지지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가 좀 지지선. 그리고 21선이 우상향으로 일단 살아있다. 61선도 살아있다. 요 점을 생각해 봐주실 필요가 있겠고 이 종목은 특징이 장중에 빠질 때 사면은 종가 부근은 꼭 올라와 있더라고요. 관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1만 2, 3천 원? 네, 요 정도 수준이면은 가격대는 좀 적당할 것 같고요. 뭐 변동성을 좀 활용하셔서 역시 단기보다는 모아나가시는 전략. 그리고 뭐 추세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뭐 나는 추격 매수도 가능하다. 그러신 분들이라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2차 전지의 종목들 이런 부분들 계속 트레이딩 해볼 수도 있겠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지라는 종목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인산철. 네, 그 종목도 지금 추세가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그것도 소재이기 때문에 그 종목도 흔들 때마다 좀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은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거가 좀 2차 전지 소재 속에서는 조금 나을 것 같고요. 예전에 한번 지금 SK 이노베이션 되게 좋잖아요. 네. 말하다 보니까 지금 SK로 다 귀결이 되는데 이 SK도 지금 이게 되게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사라 말라가 아니라 좀 보시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박스거든요. 계속 이렇게 지금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이 박스를 벗어나려는 움직임과 거래량이 붙을 때 그때가 좀 중요한데 그 중간 시점 정도를 보면 왜냐하면 이거를 왜 선택을 했냐면 SK 머티리얼즈랑 일단 합병을 할 거고 일단 배당 메리트가 좀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들. 근데 뭐 일단 배당이 뭐 연말까지니까 뭐 고려해 보신다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보고 계시면서 25만 5천 원 정도. SK를 네, 지주회사 SK도 25만 5천 원 정도만 깨지 않는다라면은 뭐 롱텀 플레이 하시는 분들 또 단기로 야 샀는데 안 간다 하고 댓글 달지 마시고요. 롱텀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저는 SK도 한번 모아보실 만한 시점. 가격대가 일단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대신에 여기 저항대가 빤히 보이잖아요. 여기 28만 원 부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SK는 28만 원을 거래 실어주면서 빡 뚫어줄 때. 그때 이후에 잠깐 조정이 나왔을 때가 타이밍일 수 있기는 한데요. 뭐 지금은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서 가격 메리트가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보니까 요거는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뭐 지금 당장 사라가 아니라 빠지면 이 지지선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한번 조금씩 한번 모아보기 시도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 왜냐면 SK가 하고 있는 것들, SK 지금 ENS 가스 같은 경우도 뭐 기사를 보니까 상장을 왜 못하니, 뭐 하니 안 하니, 뭐 이렇게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니니, 막 이런 식으로 뭐 뉴스가 나오긴 하는데 뭐 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면은 SK ENS 같은 경우도 일단 실적 면에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자회사 감안하면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저거 한번 봐보죠. 어떤? 뭐냐면 지금 그 GM하고 포드가 네.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여러 날째 계속 올랐단 말이죠. 어제 같은 날도 포드는 상승을 했고 네. 그 미국 시장에서 네. 그 GM도 뭐 거의 0. 몇 프로 정도로 거의 보합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오늘 자동차주 흐름 보니까 초반에는 현대차, 기아가 많이 밀리다가 기아는 상승 전환이 네. 됐고 현대도 그냥 네. 그 어제 종가 회복을 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힘들 때 그런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좀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얼핏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그거를 한번 봐보죠. 현대차? 현대차, 기아. 일단 현대차는 저희 아까 고모한테 말씀드린 대로 19만 원이 고모님이 참 아까. 네, 19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 20만 원 언더에서는 모아가기 전략을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2차 전지의 끝판왕은 자동차 아니에요? 그렇죠. 전기차를 타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 또 이제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도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그게 웃긴 게 유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를 올릴 수 있겠지만 또 전기차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다 보니 또 지금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 또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게 알이냐 닭이냐 뭐 이런 식인데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요 갭만 메우고 딱 가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계속 아직도 뭐 반도체가 부족을 해서 공장이 쉬고 있다고 하니 그게 좀 안 좋은 뉴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 이런 배드 뉴스가 조금 사라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자 해지라고 코로나가 다 해결을 해줄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름답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차트가. 저기 차트는 별론데. 네. 차트가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추세선을 그거 보면 이건가요? 이게 지금 아유 이게 아니네. 아이고 이거 잘못 그렸네. 잠깐만요. 지워볼게요. 아 요거지. 네, 이건가 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또 이제 하방 추세잖아요. 좀 땡겨서 한번 봐보죠. 네, 제가 해놓고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서도 한번 그랬죠. 똑같죠? 형국이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상승 전환을 하면서 이쪽 고점을 돌파하면서 추세 전환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또 이제 여기 저항대에 막히면서 그죠? 여기 이 저항대에 막히면서 네. 내려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대차는 25만 원이 완전 난공불락이다. 이게 넘어가야 완전히 뭔가 바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이 가격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20만 원 밑에서 사서 25만 원이 가? 그러면은 땡큐 25%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시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아까도 뭐 저희 고모한테 19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한 19만 원 정도라면은 궁극적으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만 원 아래쪽에서는 조금 모아가기 전략 이런 부분들은 좀 현대차한테 좀 필요하겠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친환경차 쪽에서는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새로 나온 캐스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없어서 못 팔다고 난리잖아요. 저도 봤는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 나도 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이쁜데 그런 부분들. 근데 결론적으로 뭐 지금은 뭐 친환경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초점들이었어서 예전엔 잘 나갔었는데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들면서 빠졌던 부분이라 해서 고려해 본다라면은 결국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다. 코로나가 줄어들고 부품 공급이 원활해져야면 저는 현대차 그때는 좀 많이 갈 것 같긴 하거든요. 최근에도 보시면 이제 연기금도 계속 팔고 뭐 보험도 팔고 뭐 다 팔아요. 개인만 샀잖아요. 그렇죠. 개인만 샀고 이제 외국인은 또 이제 팔다가 뭐 오늘은 좀 많이 빠지니까 사고 외국인은 좀 계속 이제 지수 플레이를 하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수급에서 뭐 특이점은 없지만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종목을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좀 사볼만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가격대가 결론적으로는 뭐 20만 원 언더, 19만 원 그 사이 그 정도라고 보시면은 맞을 것 같고 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20만 원 지금 오늘 살짝 넘어서 끝났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장중에 19만 7,500원을 찍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지선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맞겠고 뭔가 나 좀 한번 싸게 사보고 싶다. 뭐 시장의 변동성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19만 원과 20만 원 사이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모아볼 만은 하지 않겠나.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일단 깔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아 같은 경우도 뭐 실질적으로는 현대차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기아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차트는 좀 거래소 차트랑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이거랑 좀 비교해 보시면 느낌이 딱 오는 게 얘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아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기아는 큰 그림에서 보면은 박스예요. 지금 보시면 이거를 뭐 이게 보시면 여기 저점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저점이잖아요. 계속 저점이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요번에는 여기 저점이 맞아 떨어졌지만 기본적으로 기아 같은 경우도 뭐 한 요 정도 선을 좀 저항대로. 그러니까 기아도 지난번에 한번 올라갔을 때 92,000원을 딱 막혔거든요. 거기가 여기 저항대라서 거기가 막힐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거기서 딱 막혔기 때문에 기아를 만약에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향후에 여기 92,000원 막혔던 부분들을 좀 강하게 뚫고 가면 추세를 좀 바꿀 수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잠깐만요. 하나씩 좀 선을 없애서 볼게요. 이것도 일단은 지금 60일선이 꺾였잖아요.
좀 완만하게 꺾여서 그렇지. 거래소보다는 조금 완만한 편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뭐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박스 흐름이다. 이렇게 박스잖아요. 그냥 러프하게 보면은 그냥 뭐 요런 박스잖아요. 요런 박스. 그죠?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기아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는 이 박스가 이탈되지 않는 여기 저점권이 지금 대체로 한 77,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실 만한 전략. 그리고 만약에 나는 기아가 좋아.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뭐 한번 매수를 해서 분할로 들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그거들은 이 선이 깨지지 않는 안에서 조금 조정이 나오면은 활용해 보실 수는 있겠어요. 일단은 좀 60일선이 꺾이긴 했어도 상대적으로 조금 완만하다라는 점. 이 점은 조금 현대차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하고요. 수급면에 있어서도 외국인이 그동안 많이 샀거든요. 지금 되게 많이 샀고요. 그렇죠. 예, 여기 중간에 좀 며칠 팔긴 했습니다만은 되게 많이 사고 있어요. 그리고 기금도 그동안 많이 팔았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네, 지금 흐름상은 뭐 일단 어느 정도 추가 투매 뭐 이런 부분들만 안 나온다라면은 일단 저점권은 조금 맞지 않겠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면은 참 차트들이 그게 우리가 좀 곧 상승하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해줄 만한 그림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얼마 전부터 계속 그랬었죠. 흐름들이. 그러니까 이제 10월 증시 또 이제 걱정이 되는데 일단 10월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흐름 전체적인 뷰를 보세요? 일단 저는 원래 전통적으로 9월 달은 안 좋았다라고 그러잖아요, 다들. 근데 10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실적 시즌이란 말이죠. 이제 실적에 연관돼서 움직일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좋으면 팔 것이냐, 실적이 안 좋아서 더 팔 것이냐, 실적이 안 좋은 걸 이미 봤으니 다시 살 것이냐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할 거잖아요. 저희 뭐 제가 생각할 때는 10월은 옵션 만기일 지나면서 좀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만 고생하시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0월 장세 같은 경우도 역시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거 뭐 이런 식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급등주들, 중소형주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탄력이 떨어지거나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한테서 좀 반등이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급락하거나 급등을 안 하더라도 일정 박스 구간이 생기는데 이 박스 구간 안에서는 계속 종목이나 섹터가 바뀌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화학주들도 바닥이긴 해요. 변동성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긴 한데 주가 자체가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빠지면 또 올라오고 빠지면 또 올라오고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중소형 화학주들은 좋은 회사들 되게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그래서 10월 달은 전망이라기보다는 정말로 보유한 종목이 실적이 내가 이 주식을 들고 견딜 만한 건가 그리고 내가 뭔가 사야 됐을 때 이 종목이 이 가격이 정말 합리적인가 그런 걸 한번 좀 고려해서 종목을 접근하셔야지만 10월 달은 좀 더 시장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데미지도 좀 덜하고 수익을 더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달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실적에 충실하게 종목을 고르시고요. 보유한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너무 좋은데 주가가 이상하게 빠져있는 종목 있잖아요.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적은 비루한데 주가만 막 정말로 엄청나게 올라있더라든지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2차전지 소재주들이 좋은 건 다 아는데 지금 시장에서 갈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이쪽으로만 계속 아침마다 레포트가 나오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나와요. 돌아가면서. 얼마 전에는 첨보, 또 얼마 전에는 뭐 LNF, 얼마 전에는 에코프로비에 또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또 동아기업 싸다 이거 또 막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애널리스트들 리포트 플레이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주도주 섹터다 보니까. 근데 그 종목들도 고려해보면 좋은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는 증설 뭐 2024년, 2025년 뭐 이렇게 계약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계약에 맞춰서 멀티플을 계속 주면서 주가가 올렸기 때문에 이번 주가 오르면 2024년 것까지 오른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좀 교훈을 얻는 게 5G란 말이에요. 5G가 갈 때는 정말 미친 듯이 갔었거든요. 다 근거가 있고 네. 계약이라든가. 계약도 계속하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설치가 잘 안 되네? 뭐 5G 진도가 잘 안 나가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계속 1년째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시피 이미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된 종목들은 향후에 더 싼 종목들이 생겨버리면 그 종목을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가 이 종목을 계속 갖고 있어서
더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는 팔아서 수익을 챙기고 더 많이 빠져있는 다른 종목을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돈은 눈이 달렸기 때문에 다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약간 지수 견인력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코로나가 좀 해소가 되면은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이런 쪽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해결되고 나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여행주, 항공주, 막 이런 식으로 이미 많이 오른 거 말고. 근데 항공주는 저는 원래 원탑으로 꼽고 있는 종목인데 항공주들도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아질 개연성은 상당히 많다라고 보긴 하지만 여행주 같은 경우는 좀 내심 이거 너무 간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좀 10월 달은 좀 종목을 고르시고 10월 달도 뭐 어차피 제가 뭐 다음 주에도 또 출연하니까 조금씩 조절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10월 달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시장에서 날아올 수 있는 악재 해소 과정, 그런 부분들, 또 중국 시장에서 날아올 수 있는 악재 해소 과정, 이런 뉴스들을 좀 종합해 보면서 좀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실적 앞에 장사 없다고 실적이 되는 기업들을 선택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점이죠. 사실 아까 말씀 주셨지만 삼성전자 실적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주가 안 가잖아요. 왜 안 가겠어요? 그게 다 반영된 거예요? 선반영? 뻔하잖아요. 삼성전자 실적은 딱 거기서 거기잖아요. 엄청 우량주지만 많으면 16조, 뭐 적으면 14조, 막 이러잖아요. 이게 이러다 20조가 나오면 뭐 얘기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좀 뻔하고 삼성전자는 사실 실적만으로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지수라든지 반도체 업황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또 상대 삼성전자 휴대폰이 잘 해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폴더블폰 잘 팔렸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시장이 그 부분을 더 좋게 보겠죠. 어쩔 때는 삼성전자를 휴대폰을 더 위주로 볼 때도 있고 삼성전자를 반도체 위주로 볼 때도 있어요. 근데 시장이 지금은 반도체 위주로 봐서 많이 빠졌지만 휴대폰 좋아지는 부분을 모멘텀으로 삼아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왜냐면 LG전자도 가전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전장을 봐야 되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시장의 시선이 그 기업의 어느 쪽에 머무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종목을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가, 현대차도 코로나가 좀 해결해줘야 될 종목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래도 기관이 계속 좋다 하는 종목들이 일단 꺾이지만 않는다라면은 그 안에서 시세는 계속 돌아가면서 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종목들이 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에요. 하지만 잘못하면 거기가 또 고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항상 주도주들은 좀 눌림목을 좀 활용하시는 전략, 그리고 아니다 싶을 때는 정말 빠른 손절, 이런 부분들이 좀 그 눌림목 매수, 이 눌림목 매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좀 차트를 봐가면서 어떤 게 눌림목인지를. 네. 그러면 왜냐면 추격 매수와 눌림목 참 헷갈려요, 서로. 네, 맞아요. 추격 매수는 고점이 돌파될 때, 신고가 나왔을 때. 눌림 매수는 신고가 났다가 잠깐 밑으로 내려올 때, 내지는 박스권을 탈출했다가 박스권 중단부까지 잠깐 내려왔을 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냥 이걸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인산철 회사예요. 국내에서 포스코한 때 거의 전량 독점으로 여기가 갖고 저기 있는 아닌가요? 회사죠. 박지만 회사죠. 박정희 맞습니다. 대통령 아들. 네, 박지만 회사. 그래서 이 종목은 그게 최고 리스크예요. 그게 최고 리스크인데 그것만 빼면 최근에 거래량이 확실히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 확실히 거래량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그랬고 이게 그쵸? 네. 빠지는데 거래가 줄잖아요. 그러다 다시 거래가 쫙 붙으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통과할 때 여기서 추격 매수겠죠. 그렇죠? 네. 추격 매수라는 거는 이렇게 좀 저항대인 고점을 돌파할 때가 추격 매수인 거고 거래가 좀 붙어주면서 돌파돼야 추격 매수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다가 이렇게 돌파되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그럼 여기 부근에서 지금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때가 눌림목 매수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돌파된 고점을 뚫었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그 고점 부근에서 지지가 잘 되면 이때를 저희가 보통 눌림목이라고 말하거든요. 눌림목 매수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 최근에 뭐 조금 변동성이 있는 이건 바이오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사라는 아니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여기 이제 고점이 돌파됐잖아요. 네. 그리고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거래가 막 미친 듯이 터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음봉 이렇게 엄청 크죠? 윗꼬리까지 달렸죠. 근데 이상하게 바닥선은
깨지지가 않아. 그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지나고 나면 여기가 눌림목이었겠구나 라고서 알 수가 있는데 이게 거꾸로 빠지면 눌림목이 아니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갖다 대서 뭐 지난 다음에 말하는 거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만약에 이 기업을 보고 있었던 분들이라면은 뭐 제가 봤을 때도 여기에 이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고, 그죠? 물론 여기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들어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저점이 이 구간에서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나는 이거 깨지면 무조건 손절하겠다 생각하면은 지금 이제 21선을 타고 있잖아요. 21선이 안 깨지는 상태에서는 뭐 나는 눌림목 매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충 이게 눌림목이라는 거는 고점 돌파한 상태에서 잠깐 밀려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거래량 실은 상태에서 그 올라갔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훼손이 안 된 상태로 조정을 잘 받고 저점이 잘 유지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눌림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하기는 사실 쉬워요. 눌림목. 그러니까 눌림목이 왜냐면 이게 고점 찍고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건가? 라고 그쵸. 생각할 수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눌림목이 다시 올라간다는 확신을 못 하니까. 네, 그거는 좀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보면서 이제 올라갈 때 거래량과 조정받을 때 거래량 이런 부분들을 조금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밑으로 하락할 때 눌림목은 거래량이 적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 거래가 많이 붙었다가 조정받을 때 거래가 없이 조정을 받으면 그리고 나서 다시 양봉 그리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런 건 이제 눌림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점을 다시 돌파하면 그게 추격 매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조금 차트 보는 방법은 이제 그렇게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요새 제일 많이 간 게 그거잖아요. 아까 저희가 이제 이거 뭐 사실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차트 공부 때문에. 네. 이 종목이 이렇잖아요. 무섭네. 네, 이게 코로나 치료제란 말이죠. 저 진짜 무섭잖아요. 네. 예, 이 종목이 진짜 많이 올랐는데, 근데 이거는 많이 오른 것 같아도 뭐랄까요, 뭐 물론 주가를 여기서부터 따지면은 10배 올랐죠. 근데 이제 스타팅 시점부터 따지면은 한 5배 정도 오른 거고, 이거보다 더 많이 오른 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막 저런 급등주를 막 찾고 싶어하는 심리가. 차트 공부 많이 하면 찾을 수 있어요. 대신에 근데 이런 급등주 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 안 하고 그것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빠르게 변화. 이 종목이 진짜 많이 올랐죠. 한국 BNC. 네, 이것도 코로나 치료제. 그러니까 그 1세대 코로나 치료제 얘기 나왔던 때 많이 갔던 게 옛날에 신풍제약 막 이런 거였었잖아요. 그죠? 신풍제약, 뭐 무강약품, 대웅 막 이런 거였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다시 한국 BNC, 바이오리더스, 뭐 국전약품 이런 식으로 이 종목은 바닥에서 따지면 이게 30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이야, 엄청나네. 그죠? 30배가 오르고 스타팅 시점부터 따져도 지금 거의 9배? 이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올라줘야지 급등주인데 시장이 그만큼 세력주들이 좀 강하게 시장을 좀 리딩하는 종목들이 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제가 항상 말하는 거대로 이격도 이제 여기서 쫙 풀리면서 지금 발산이 되어 있는 상태고 5일선으로부터도 이제 희한하게 또 5일선을 계속 자분자분 밟고 안 깨요. 특징이 요새 이런 종목들은 5일선을 잘 안 깨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매도할 때는 이제 5일선이 깨지면서 거래가 실릴 때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이 종목이 난 더 간다 생각했을 때 눌림목 매수는 여기였었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거래가 일단 실리잖아요. 거래가 실리고 나서 이제 쭉 조정을 받으면서 21선 딱 밟고 올라갈 때 요런 때, 그러니까 보통 21선까지 내려왔을 때 요런 때가 눌림목이었겠죠. 추격 매수라면 어디죠?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여기가 추격 매수였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추격 매수인 거죠. 그래서 추격 매수.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거래가 실렸죠? 눌릴 때 거래량이 없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이 종목 특징이 있어요. 올라갈 때 거래 많고 눌림목에 거래 없고. 보시면은 여기서도 한번 기회 줬지만 또 여기서도 또 탈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용감하게 뭐 19,000원대 샀으면 3배. 그죠? 아니야. 근데 여기서도 또 용감하게 샀으면 2배. 정말 꿈 같은 얘기네요. 진짜.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 보고 있으면은 저는 사실 이거 보고 있었는데도 못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지간해서는 정말 정말 강심장들이 할 수 있는 화이자가 먹는 치료제 지금 이제 인상 발표 11월에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종목들도 그래서 터키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가 지금 3,000명 원자리에 가니까 또 이제 이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은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백신은 필요 없다. 치료제잖아요. 원래 처음에 진단키트였었다가 그다음에 백신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로 간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시대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게 눌림목이라는 거를 공부한다 쳤을 때는 아마 답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서 고점 맞잖아요, 직전 고점을. 네. 고점 맞고 빠졌잖아요. 근데 얘는 21선 지지가 안 되고 여기 61선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용기 있는 사람은 들어갔겠죠? 왜냐? 거래가 없이 빠졌으니까. 그런데다가 여기서 한 번 더 눌리고 여기서 완벽하게 눌러주고 치고 나가거든요. 제가 이 종목을 여기서 봤거든요. 8,000원인 데서. 근데 못 보기만 했죠. 사겠더라고요. 사진은 못하고. 아니 보면서도 못 사겠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 좀 확실히 좀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바이오 기업이나 뭐 제약 기업 같은 경우는 그 기업에 대해서 확실히 공부해서 확신을 가지고서 사지 않으면 못 버텨요. 흔들거릴 때. 왜냐면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이 정도의 가치가 될 거야라고 생각해 볼 만한 기준이 없으니까 진짜 완전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주가가. 역시 지금 기대치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옵션과 똑같아요. 주가는 기대치로 일단 가고 그 기대치가 현실화됐을 때 주가는 그 다음서부터는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거기다가 잘못되면은 꽝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은 항상 뭐 이 종목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 종목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 아까 눌림목 물어보셔서 그런 걸 좀 차트를 보면서 좀 판단할 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 삼성전자도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최근에 삼성전자 좀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역시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서도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차트가 미끄럼을 타고 있었는데 거기를 뚫으면서 올라갔었는데 여기서도 또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삼성전자는 돌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힘이 약했네. 네. 그때부터 계속 안 좋은 얘기. 왜냐하면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어렵게. 네. 올라가서 8만 거기 또 한 3, 4천 원까지 갔었는데 또 빠지잖아요. 이 종목을 손절할 타이밍은 언제였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이 가격대 여기 저점 지지선이라고 했던 선을 그어드렸던 가격 빠질 때 그때가 손절 라인이었었겠죠. 일단은 뭐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최근에 또 올라오다가 또 지금 확 한번 맞은 건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는 뭐 수급 관계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수 때문에라도. 근데 이제 연기금이 좀 계속 팔고 있기는 하고 또 외국인이 그동안 사다가 이제 다시 팔고 있는데 결국은 또 반도체 지수가 도와줘야지만 삼성전자는 돌아가는 거죠. 뭐 어제 뭐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뭐 미국에서도 시간으로도 빠지고 반도체 지수가 좀 안 좋아서 삼성전자하고 오늘 하이닉스가 타격을 입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제품 휴대폰이 좋아지는 부분을 볼 것이냐는 이번 제가 볼 때는 3분기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 하면서 조금 시장에서 좀 변화가 나올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 부분이고 외국인이 계속 사주려면 결국은 미국의 국채금리가 좀 안정이 돼야지만 외국인이 좀 다시 사줄 수가 있다. 왜냐면 금리는 일단은 내년 연말까지는 안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변수가 생겼잖아요. 올 연말. 그건 테이퍼링이고 그러니까 금리는 내년 연말에 1차, 내후년에 그게 3차. 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게 이번이. 그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빠지는 거잖아요. 인플레가 계속 오고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려감들이 해소되는 시점이 돼야지만 외국인들이 다시 또 이 종목을 막 집중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 해소가 된다는 거는 그냥 우리 예상보다 좀 늦어진다. 그러니까 내년 말이 됐든 그 후로 넘어간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땡겨지는 걸로 결론이 나버리면은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이런 거잖아요. 내가 스케줄을 내년 연말에 올리고 내후년에 3번 올리겠다고 스케줄을 만들어 놨는데 그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는 이미 다 알려졌더라면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스케줄이 꼬이기 시작하면 생각지도 않게 더 빨리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 뭐 지금 물가가 난리가 났어. 이렇게 돼버리면은 거기서 꼬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로 인해서 시장의 수급까지 같이 꼬여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은 시장이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까지 가지 않고 일단은 뭐 왜냐하면 코로나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코로나라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완화되면은 다 완화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막 급등했던 그런 종목들이 거꾸로 뭐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해소가 되는 부분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한테 또 기회가 올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제가 20년을 주식하면서 느낀 게 어느 한 종목만 예뻐하진 않아요. 골고루 기회를 돌아가면서 골고루 기회를 줘요. 팔 기회도 골고루 줘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시장이 지금은 2차 전지, 뭐 수소,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 테마만 예뻐하지만 결국은 또 저기 옆에
이렇게 아니 저 냉골에다 놔놨던 애들도 다시 한 번씩은 보듬어주는 시간이 결국은 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항상 어느 한쪽만 편애하지는 않아요. 왜냐? 그게요. 지수에서 좀 자유로운 종목들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모든 종목들이 지수에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지수가 빠지면 결국은 그 지수가 빠진 것보다 덜 빠진 종목은 지수로 회귀를 하고 지수가 빠진 것보다 더 빠진 종목들은 또 다시 지수로 회귀를 하고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방향성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 지수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은 결국은 지수로 다 수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수와 방향성을 보면서 지수와 괴리가 많은 종목들은 그 지수 쪽으로 수렴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종목을 선정을 하신다라면은 크게 실패하지 않는 투자인데 결론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지금 많이 있고 힘들어하는 게 삼성전자, 현대차, 뭐 기아, 뭐 하이닉스, 뭐 최근에 보면은 뭐 LG전자도 많이 빠지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보면 모두가 다 우량주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지금 우량주가 아닌 거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수익 줘야 우량주지. 우량주가 수익 안 주면 그거는 잡주지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힘드시고 고통받고 있겠지만 다 시간이 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들어도 뭐 삼성전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수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렇지. 혼자 갈 수 없는 종목이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종목 장세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걸 또 활용하는 것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좀 무리하게 공격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싸 보이는 종목들, 시장 대비해서 많이 빠진 종목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량주였는데 정말 쓰레기처럼 저기 버려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10월 달에는 다시 한번 조금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좀 만들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이 오른 주식을 추격 매수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조금 리스크를 줄이면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안 올랐던 주식을 사서 기다릴 것이냐 이거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네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 현상, 원자재 인플레 현상이 지금보다 더 이어진다라면은 조금 더 쉬는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또 그 원자재 인플레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많이 빠진 종목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다 뭐 정유주라든지 뭐 화학주라든지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돌아가고 나면 또 순서대로 섹터는 계속 돌아가니까 그때 타이밍을 좀 잘 맞춰보시는 전략. 대신에 좀 현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일정 부분 좀 보유하고 계시는 게 왜냐하면 좋은 종목이 있어도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던져야지만 그 종목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현금 비중을 20-30% 가지고 있던 분들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때가 기회다라고 또 이미 다 현금을 소진을 한 거라. 그러니까 이 현금을 보유를 잘 해놨다 하더라도 이걸 언제 쓸 것이냐. 어떤 주식에 얼만큼 빠졌을 때 그걸 기회로 잡을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한 기준도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어렵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뭐랄까 좀 제가 단점이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많이 빠지면 솔직히 좀 더 추격 매수를 하고 방치를 해놓은 스타일이라서 그게 좀 안 좋은 점이기도 해요. 빨리 끊어버리고 나서 다시 또 저점에 가서 기다렸다 사야 되는데 결국 끊고 중간에서 어중갈 때 사거나 그러면 또 빠지거든요. 그럴 때는 최대한 많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서 그 종목에 이제 물을 타야 되는데 최대한 많이 빠진 걸 어떻게 알아라고 생각해 보실 그렇죠. 수 있겠죠. 그거는 시장에서 답을 줘요. 딱 보면 아실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어떻게 알아? 아니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종목별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기업이 뭐 완전히 그 기업의 악재로 해서 빠지는 게 있고 그 기업에는 악재가 없는데 시장 리스크 때문에 덩달아서 같이 빠지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지수가 돌아설 때 저는 그럴 때 좀 저점을 잡아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일편 오늘 아침에 조금 약간 그런 기회가 종목별로는 일정 부분 나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그럴 때는 왜 접근을 하냐면 일단 잡고 빠지면 바로 손절한다라는 생각으로 해보지 않으면 안 사보면은 저점이 어딘지 몰라요. 그렇죠. 예, 왜 저점이 지나고 나면 내가 저 가격에도 못 샀는데 벌써 바닥에서 뭐 3%나 올라왔네, 5%나 올라왔네. 저걸 어떻게 사?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분할 매수가 중요한 거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빠져서 적정한 수준에 이 정도 빠졌다 생각하면 나눠서 사기 시작하거든요. 저희 예전에 첫 번째 출연했을 때도 이제 분할 매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근데 결론적으로 지수 관련 대형주는 지수가 바닥일 때 그 종목도 바닥이에요.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그렇죠. 네. 사실 뭐 이제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 뭐 몇 프로 안 남았잖아요. 만약에 바닥을 간다 하더라도 뭐 서서히 분할 매수 시점으로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불안하신 분들은 그냥 끝까지 지켜보시고 맞아요. 왜냐면 확실하게 시장이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양봉 나오고 뭐 거래 실리고
절대 안 빠진다라는 그 가격대에 확신이 들면 매수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내가 확신이 들었던 가격대가 이탈하면 바로 손절. 그래서 손절물은 하여튼 10번 중에 7번만 손절 잘하면 3번에서 수익을 날 수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3할 타자 야구. 3할 타자.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하여튼 이런 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시장 관심 끊으시고 장기 투자로 쭉 가시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일비 하면은 절대 시장 수익 안 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종목을 좋아서 계속 사고 있지만 옆에서 다른 종목이 아까 그 종목처럼 10배씩 가는 걸 보면은 속 터져서 못하지. 화병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왜냐면 다른 건 지워버려야 돼요. 이렇게 경마장의 말처럼 이렇게 양쪽을 가리고서 내 갈 길만 가는 게 주식에서는 답이에요.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하루도 우리 박 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오늘 마음 많이 졸이셨을 텐데 그래도 하여튼 나스닥이 좋은 모습 보여주니까 내일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편안한 밤 보내셔야죠. 뭐. 편안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니까. 네. 뭐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항상 시장은 긍정론자들한테 수익을 줬지 비관론자들한테는 수익을 준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긍정적으로. 이 앞전 방송 출연자하고도 잠깐 그런 방송 끝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했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경험해 본 사람들이 이건 뭐 흔들리겠어? 서브프라임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IMF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때 뭐 40%씩 뭐 하락하고 그랬었으니까 반토막 나고 우량주 가지고도. IMF 때는 경험을 지금 주린이 분들은 못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서. 그때는 뭐 우리 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뭐 50% 이런 게 아니라 막 기업이 부도나서 휴지가 되고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기세 하한가 알아요? 기세 하한가라고 거래도 안 되고 그냥 바로 하한가 5방씩 막 이렇게 점하로 5방씩 계속 이런 현상들이 정말 비일비재했었는데 근데 결국은 그때 또 용기를 내신 분들이 수익을 냈는데 이런 현상이 딱 10년에 한 번씩 오거든요. 지금이 요번에 코로나 때 또 10년째 온 거예요. 그런 대박장은 또 앞으로 10년 뒤에 또 올 수 있으니까 그 뒤를 한번 노려보시고요. 대박은. 전에 그 얘기 하시니까 한화하고 그 대우조선해양을 들고 있다가 점화를 3번 맞고 풀리는 순간 풀 미수 베팅을 썼다가 다시 하한가로 내려가고 그게 8기회였었는데 맞아요. 야, 진짜 그래도 그때는 하한가가 마이너스 10% 뭐 15%였었다니까 15%인가 아마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세 방이면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변동성이 커가지고 네, 맞아요. 하여튼 근데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다 올라가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게 가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업 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외 변수 때문에 주가만 빠졌다라면 제 가치를 찾아가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서 그래서 좀 가치 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외세에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안 좋아진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융 당국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을 좀 옥죄는 뭐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소위 말하는 쫄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막 사서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싶잖아요. 그러니까 막 현대차고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막 못 사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레버리지 효과 없어지는 부분들, 뭐 신용 줄여야 되는 부분들, 이런 저런 부분들로 이제 계속 수급이 옥죄어 오니까 더 시장이 좀 많이 힘든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에 좀 해소되기까지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사람의 심리도 또 변화가 되는 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월 달도 쉽지는 않은 시장이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기회도 또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좋아질 거라는 아니고 막연한 낙관론은 좀 그렇지만은 그쵸. 네, 하여튼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치가 있는 그 주식이다 생각되시면 일단 마음 편하게 가지시면서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게 그래도 오래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뭐 주식 시장 이런 게 일반적인 주식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맞아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상승장만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이런 하락장에 적응 잘 못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시장이 본연의 모습으로 간 거죠. 그때는 막 맨날 올라가서 뭐 이런 장이다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의 진짜 주식 시장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